반갑습니다. 저녁 식사들 하셨나요? 제가 1시간 얘기를 하고 한 30분 질문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 드렸어요. 많이들 지난주에 오셨다는데 강사가 시원치 않아서 오늘 많이 안 오십니다. 한국 정치권의 반자본주의적 뿌리는 꽤 오래된 거예요. 이게 하루 이틀에 생긴 것은 아니고, 헌법의 역사를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 원래 유진호 박사가 재헌 헌법을 만들었을 때는 내각제 사회주의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그 재헌 헌법 자체가 시장경제적이었던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자본주의다, 시장경제다, 민간기업이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 민간기업 그러면 그저 일본의 침략의 앞잡이를 했던 재벌 일부로만 알았지, 이 민간기업이라는 존재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당시 한국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지식의 범주에, 물론 유진호 씨는 헌법 전문가는 아니었는데 어쩌다 헌법을 만들게 됐죠. 그래서 헌법을 내각제 더하기 경제체제는 사회주의 비슷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헌헌법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극소수의, 또 아마도 그 유일하게 자본주의다, 시장경제다 이런 것을 구경해서 알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뿐이었어요. 누군지 아시죠? 이승만밖에 없었습니다. 이승만 외에는 기업이라는 것을 본 적도 없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 내각제나 사회주의와 결합된 내각제는 신생 대한민국을 완전히 후진국의 나락으로 떨어뜨릴 것이다 하고 생각을 하고 대통령제를 막판에 도저히 내각제는 안 된다. 사색당제의 아주 뿌리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내각제를 할 수 없다 하는 주장을 펴서 기존의 내각제식으로 되어 있는 헌법 위에다가 대통령제를 얹어놓은 것이 지금까지 논란을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슨 제왕적 대통령제니 지금 여러분이 아는 국회는 사실상 내각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는 굉장히 독특한 권력 구조를 스스로 만들어냈어요. 헌법을 고치지 않고 기존의 국회법을 조금씩 개정하는 방법으로 국회가 사실상 국가를 완전히 쥐고 흔드는 국회 독재의 입법 시스템을 만들어냈어요. 그 지금 대통령 뽑는다고 선거가 굉장히 진행되고 있지만 사실 저 대통령은 제가 볼 때는 누가 뽑히더라도 한심해요. 아마 3년이 지나지 않으면 박근혜 때가 좋았다 라고 한때 촛불 들고 뛰어다녔던 아이들이 박근혜 때가 좋았다면서 누가 되었든 대통령을 탄핵해버리자 하는 얘기가 저절로 나올 것이라고 난 봐요. 근데 그건 내 주제가 아니고 제 주제는 경제죠. 경제는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면 기업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유진호 씨도 기업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래서 조금 큰 기업, 예를 들어 전력이다, 기타 생필품 종류에 속하는 기업 전부는 국영기업으로 한다고 선언해 놓은 겁니다. 헌법에 국영기업으로 한다.
무역이라는 것은 민간인이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당시 무역을 민간인이 한다 그러면 무슨 밀수 정도를 한다고 생각했지 어떻게 민간인이 무역을 한단 말이냐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무역도 국영무역을 하고 특별히 민간인이 무역을 해야 할 경우에는 국가의 특별한 허가를 받는 식으로 선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논란이 있었던 것이 노동자의 이익균정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로자에게 급여 외에 회사의 총 잔여이익이 남을 경우에 그 잔여이익에 대해서 노동자가 다시 청구권을 갖는 노동자 이익균정 요구권이라는 것을 유진호 씨가 넣어놓았어요. 그런데 노동자 이익균정 요구권이라는 것을 지금 다시 심상정 후보가 강하게 주장하고 있죠. 그런데 그러면 그 당시 대한민국인들의 이념 성향은 어땠나 하는 것이죠. 당시 동아일보가 여론조사를 해놓은 것이 지금 인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미 군정청의 요구로 동아일보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강한 사회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 좌익들은 말하자면 미국의 간섭이 없었더라면 우리나라는 사회주의로 갔을 텐데 못 가서 아쉽다. 못 간 역사이기 때문에 엉터리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어떻게 전혀 달랐느냐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시장경제다 자본주의다 하는 것은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그 대부분 아시아 국가들이 사회주의로 갔었습니다. 대부분 동구권의 후진국들도 전부 사회주의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사회주의적 슬로건이 마치 보편적 요구인 것처럼 당연히 사회주의잖아. 무슨 이념의 선택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류였댔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회주의가 사실 뭔지도 모르고 공산주의가 뭔지는 더더구나 모르고 자본주의가 뭐고 시장경제가 뭔지는 더더구나 모를 때예요. 때는 바야흐로 미국에서조차도 자생적인 간첩이 소련 간첩이 득실득실할 때였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알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한민국을 한반도를 분단시켰던 그 유명한 얄타 회담에서 한반도를 분단시키기로 결정했을 때 미국 국무부의 실무 책임자가 엘저 히스라고 하는 간첩이었습니다. 그 간첩이 소련을 한반도의 절반을 처음에는 전부를 소련에 주기 위해서 공작을 하다가 실패를 해서 절반만 떼주기로 한 겁니다. 그 당시에는 미 국무성에조차도 소련 공산당을 또는 소련을 모국으로 생각하는 자기의 사상적 모국으로 생각하는 얼치기 지식인들이 득실득실거릴 때입니다. 사회주의는 굉장히 유행을 했죠. 그런데 이런 한국인들이 어떻게 달라졌냐면 북한의 김일성이라는 자가 나타나서 공산당을 만들고 북조선 노동당을 처음 만들었죠. 인민위원회를 만들고 그 인민위원회가 소위 토지개혁을 하면서 공산주의의 정강정책의 기본 골격이 드러나자마자 한국인들의 대부분은 아차 이게 왜 이렇게 돌아가나 하고 생각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체제가 뭔지 모를 때는 그저 막연하게 사회주의라는 게 뭐 인간이 다 사회 속에서 형제처럼 잘 살자는 거 아니야? 이런 정도로 생각하다가 막상 북한의 정권의 실체가 드러나서 이거는 이상하잖아 라고 생각하면서 월남자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만큼 사실은 지금 그 다음에 거의 모든 나라
신생 독립국의 거의 모든 나라는 사실상 체제를 둘러싼 이념을 둘러싼 내전을 겪었는데 대한민국은 놀랍게도 내전이 아닌 열전을 겪었습니다. 6.25 전쟁이라는 열전, 그야말로 목숨을 던지고 목숨을 걸고 체제를 선택해야 하는 열전을 맞게 되었어요. 그때는 이미 북쪽에 남쪽에 어떤 체제가 들었었는지를 확인하게 비교할 수 있게 되었죠. 지금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에서 가장 밥통이나 바보 같은 서술 부분은 북한이 그 토지개혁을 제대로 잘했고 남쪽은 토지개혁이 미온적이었다라고 기술하고 있는 좌빨 교과서가 좌익 교과서 중에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은 그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정말 지금쯤은 고쳐져야 되는데도 아직까지 우리나라 좌익 지식계에서는 그 표현을 고치고 있지 않습니다. 북한에서 일어난 일은 지금 정확하게 우리가 중국 문제를 볼 때 얘기하는 체제 모순의 가장 그 핵심에 해당하는 부분이 북한에서 똑같이 일어났어요. 그게 바로 지금 중국에서 일어나는 농민공이라는 문제입니다. 중국에서 일어나는 농민공이라는 것은 어떤 문제냐면 그냥 시골의 가난한 농부가 도시에 나와서 일을 하고 있어서 뭐 도시에서 주는 여러 가지 혜택이나 이런 걸 못 받고 그저 떠도는 하층 근로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농민공의 문제는 뭐냐면 중국 공산당이나 소련도 마찬가지고 북조선에서도 마찬가지의 일이 일어났는데 어떤 것을 북한에서는 토지개혁이라고 불렀느냐 하면 토지를 농민 1인당 얼마라고 지정을 해줍니다. 오케이, 너 땅 없어? 우리가 땅을 줄게. 그리고 지주에게 뺏어서 n분의 1로 토지를 쭉 지정을 해줍니다. 토지를 지정을 해주는데 소유권은 주지 않습니다. 경작권이라는 이름의 권리를 줘요. 그럼 네가 이 땅에서 부쳐먹고 살아라. 그런데 너는 다른 일은 하면 안 돼. 요 일만 해야 돼. 그럼 이게 토지를 준 거예요? 아니에요. 농민 개개인을 그 땅에 얽으면은 새로운 농로 제도를 창설합니다. 그래서 그 농민은 그 토지를 떠나서 이사할 수 없어요. 그런데 먹고 살기 어려워지니까 그 농민이 무단 이탈해서 도시에 나와서 먹고 살고 있는 게 지금 농민공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촌의 땅은 자기가 이 친구는 야, 너 농촌에 땅 있는데 너는 임마 거기서 어떻든 농사를 지어서 국가에 바쳐야 되는 노예인데 이놈이 무단 이탈해서 도시에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주 이전 자유가 기본적으로 없으니까 이놈을 어떻게 돌려보내느냐 하는 게 중국 공산당의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중국 공산당은 무언가의 조치를 내놔야 되고 도시에 나와서 사는 농민공들은 어떻든 노예 신분과 농노 신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별별 짓을 다 하고 다니는 이 떠도는 인생들이 된 겁니다. 그게 중국의 농민공 문제라는 거예요. 북한에서 일어난 일은 정확하게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를 계획해서 소작 살고 있거나 토지가 없는 농민들에게 땅을 준 게 아니에요. 그 부유하는 농민들에게 그 땅 조각을 지정해서 영원히 거기에서 강제노동을 하면서 소출은 국가에 내도록 명령한 새로운 농로 제도가 창설이 되는 겁니다. 그 지금 우리나라 교과서들, 좌익 교과서들은 웃기게 쓰고 있는 겁니다. 그 농로 제도가 창설된 것을 완전한 무슨 제도 개혁이 이루어진 것처럼 쓰고 있으니 지식이 모자라고 한심해도 유분수죠. 그런데 북한에 살고 있던 소위 유식계급, 지식계급들이 그 농지개혁의 현실을 맞닥뜨렸을 때 흑 하고 놀라게 되죠. 그래서 그 당시 960만이 북한 인구였는데 해방 직후에 그 960만 인구의 거의 20%에 가까운 인구가 탈출하기 시작했어요. 대한민국인들이 해방 이후에 이제 체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아, 남쪽
또 저렇게 돌아가고 북쪽도 이렇게 돌아가는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전쟁 기간을 포함해서 약 3년, 4년, 5년에 걸쳐서 목숨을 걸고 체제를 선택했는데 아무리 적게 잡아도 북한에서 올라간 사람은 150만 명이에요. 이건 좌익들이 분석한 기준으로 보더라도 150만 명이에요. 물론 150만보다 낮게 보는 동국대 강정구 이런 사람도 있기는 해요. 반가운 이름이죠. 남쪽에서 북쪽으로 탈출한 사람은 보통 10만 명 정도 상한선을 잡습니다. 물론 강정구는 30만 명이라고 주장을 해요. 뭐 우리나라는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잡혀간 사람은 뭐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어떻든 웬만하면 다 죽었습니다. 남쪽에서 북쪽으로 간 사람은. 그러니까 강정구 같은 경우에는 납치도 월북으로 주장을 하면서 숫자를 부풀리기를 했죠. 그런데 어떻든 전쟁을 포함한 약 4, 5년에 걸친 혼란 과정에서 15대 1의 차이로 대한민국 사람들은 자유 시스템을 선택을 해서 월남하는 거예요. 그 자유의 시스템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사회주의로 갔었어야 했다. 미군이 없었더라면 턱도 없는 얘기입니다. 대한민국인의 대부분은 전쟁 기간 중에 목숨을 걸고 체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된 그 순간에 대한민국을 선택했지 북한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 15대 1 정도의 인구비를 갖는 겁니다. 150만이 내려오고 10만 명 정도가 올라갔다는 것이 대개 학자들 간의 합의를 보는 숫자입니다. 그 대한민국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무슨 다른 역사적 이유 때문에 그걸 선택한 게 아니에요. 북한을 선택하다니 턱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때 내려온 약 적어도 150만 명 정도의 인구는 이게 참 미스터리네요. 북한의 약 960만 정도 인구에서 160만, 50만, 160만이 빠졌어요. 약간은 보충이 되었다고 하지만 무시해도 좋은 숫자만 보충이 되고 그 인구가 800만으로 줄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960만에서 줄어든 150만, 160만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북한에서 대부분이 지식분자였어요. 자산계층이었어요. 집이라도 있고 고등학교라도 나오고 특히 핵심적인 세력은 기독교 사상을 가진 세력이었습니다. 이 기독교 사상은 주로 소위 막스 웨버가 이야기하는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그 핵심적인 말하자면 윤리 노동관을 가지고 있는 켈비니즘, 미국 장로교의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160만이 대한민국에는 플러스가 되고 북한에서는 빠져버렸어요. 나는 바로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을 부강하게 만들고 북한을 저 모양으로 쪼그라들게 만든 인적 이동의 결과다. 말하자면 세상에 대해서 눈이라도 좀 트여져 있고 맑게라도 하고 세상 물정 아는 애들은 북한에서 다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 남아있던 흑살이 껍데기만 남아서 저 모양 저 꼴이 된 겁니다. 국가가. 말하자면 지력이 완전히 드로트가 난 겁니다. 지력 자체가 전쟁 기간 중에 150만, 160만이라고 하는 그나마 맑게 나오고 굵게나 아는 사람들은 다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저 사회는 저 지경이 된 거죠. 북한이 오늘날 저 지경이 된 것은 지식의 부족입니다. 말하자면 머리 좀 쓴다는 인간은 다 도망 나버렸기 때문에 완전히 바보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 지경이 된 거다.
남쪽은 그 인간들이 내려와서 엄청난, 말하자면 작은 미국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미국이 1차 대전, 2차 세계대전 할 때마다 유럽에서 지식인들이 대거 미국으로 도망가면서 오늘날 미국의 거대한 멜팅팟을 만들어냈듯이 대한민국에도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 자유를 찾아서 내려온 소위 전사들이 160만 명이나 더글거리면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키워내요. 물론 거기에서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최근 연도 몇 년도 전만 해도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개 남쪽 출신이 했지만 총리는 북쪽 출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말하자면 그 집단적으로 월남한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한 어떤 일종의 혜택을 준 거죠. 지금까지. 헌법으로 보자면 그 노동자들의 이익준정권이라는 것은 재헌헌법을 만들면서 토론을 거쳐서 폐기되었었어요. 이건 너무 안 되겠다. 폐기가 되고 무역을 국영으로 하기로 했던 거. 또 기업은 웬만하면 국영으로 하기로 했던 것은 1954년에 철폐가 됩니다. 그게 참 역설적이게도 4.4.5개헌이라는 거예요. 그때 경제적 자유, 말하자면 사회주의적 성격 비슷하게 되어 있던 대한민국 헌법을 전쟁을 거치고 나서야 비로소 자본주의 헌법에 맞게 고쳐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진국들은 대개 그런 특징들이 있는 거예요. 1950년도의 사회주의라는 것은 또는 아시아 사회에서 사회주의라는 것은 어떤 이념의 문제라기보다는 아시아적 후진성의 문제예요. 무슨 말인지 들으셨어요? 아시아적 후진성의 문제다. 모든 후진국은 다 사회주의적이에요. 생각하기가 굉장히 편하고 좋거든요. 사회주의라는 게. 시장경제를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마치 천동설을 믿고 있는 사람에게 지동설을 설명하기만큼 어려워요. 자본주의가 어떻게 해서 인간의 삶을 발전시키고 사회를 발전시키는지를 이해시키는 것이 천동설을 믿고 있는 자에게 지동설을 이해시키는 만큼이나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조선시대로 돌아가서 천동설을 하늘이 돈다고 생각하는 그 시대 분들에게 여러분이 혼자 돌아가서 지동설을 설명한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들 자신들도 어릴 때부터 지동설이라고 들었기에 알고 있을 뿐이지 지동설을 설명하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누구라도 그 사람들이 우리를 쥐어박을 거예요. 야, 이 자식아, 일로 와봐. 하고 아침에 해가 뜨는 동산 위에 올라가서 저 떠오르는 태양을 봐라 말이야. 네 눈에는 떠오르는 태양이 보이지 않느냐? 이 엉터리 같은 놈아. 이렇게 쥐어박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지동설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이상한 주장을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만유인력이 눈에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만유인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야, 그럼 지구가 둥글고 이렇게 거꾸로 되면 사람이 밤에는 저 하늘로 떨어질 텐데, 어떻게 매달려 있냐? 하고 또 꿀밤을 때릴 거예요. 시장경제는 마치 이와 같습니다. 시장경제를 이해하려면 경쟁이라고 하는 힘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경쟁이라는 힘이 시장경제를 어떻게 인류 문명을 발전시키고 사회를 발전시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원동력이 되는지를 납득시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국가에서 탁탁 n분의 1씩 나눠준다. 아주 심플하잖아요. 근데 시장이라고 하는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존재하고 시장 경쟁이라고 하는 눈에 안 보이는 어떤 힘이
보이지 않는 뭔가의 힘이 작용을 해서 너희 삶을 살찌워 줄 거다. 네가 고단한 그게 너 삶을 살찌우는 일종의 과정이야. 이렇게 설명하면 받아들이기가 마땅치 않죠. 그래서 대부분의 후진국으로 가면 시장경제 시스템을 못 받아들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죠. 오늘의 우리의 주제는. 왜 그것을 못 받아들였는가? 우리 현대, 대한민국 현대사에 수도 없이 명멸하는 경제학 교수들이 거쳐갔습니다. 그 경제학 교수 중에 가장 지독한 잘못된 출발은 이 사람이었어요. 칼럼을 보시죠. 변형윤과 그 제자들입니다. 근데 쓸 때 저로서는 변 교수의 논문, 책, 주요 행적, 발언을 샅샅이 다시 훑어보고 재확인을 한 다음에 쓰게 되는 거죠. 꼭 많이 쓰는 겁니다. 문장은 간단합니다만 읽어보죠. 정말론 사교 집단은 최고의 날이 올 것이라고 얘기했던 바로 그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문을 닫지 않았다. 그럴듯한 이유를 꾸며내고 더 극적인 휴거의 날을 얘기하면서 미지의 어느 시점으로 종말을 유의한다. 국내 좌파 경제학자들이 수십 년간의 행정 역시 다를 것이 없다. 지난 주말 서울 도심을 어지럽혔던 종말론적 깃발들도 마찬가지다. 50여 년 경제개발 과정을 오로지 외자 종속의 길로 규정하고 투쟁해왔던 주체파 경제학자들은 한미 FTA 협상을 앞두고도 일제히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서울대 변형윤 명예교수를 비롯한 100명이 넘는 경제학자들은 어김없이 이 긴 명단에 또 이름을 올렸고 단 한 번도 종말의 그날을 제대로 마치지 못했던 것들이다. 그러나 빗나간 예언들에 대해 과오를 시인하는 발언은 들어본 적이 없다. 얼굴이 두껍기로 따지자면 미몽을 헤매는 사이비 교주와 다를 바가 없다. 인생은 문제의 연속이며 현실에 허다한 약점이 있다고 해서 인생과 현실 전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문제와 약점이 아닌 인생과 현실 자체를 부정해왔던 것입니다. 인생은 긴 문제 해결의 과정이다 하는 얘기는 칼 포퍼라고 하는 철학자가 한 말입니다. Life is problem solving이라고 하는 유명한 소위 진화론적 역사관을 피력했던 칼 포퍼의 문장이죠. 아시아 최빈국에서 국민소득이 2만 달러에 육박하도록 오로지 그 반대의 방법론만을 줄기차게 고집해 왔다면 경제학과 종말 신학의 거리는 얼마나 될까? 매번 이렇게 가면 망한다고 주장했거든요. 한미 FTA도 하면은 망한다. 서울대 상과대에서 변형윤 교수나 조승 교수 등의 가르침과 지도하에 고속도로 건설 반대, 창원중화학공단 반대 운동을 많이 했다. 자동차 공장도 안 된다고 했다. 기술 종속, 시장 종속, 결국은 종속 국가로 떨어진다는 설명을 들으면 명쾌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하면 그때 포철을 안 만들고 중화공단을 안 만들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렇게 말한 사람은 김문수다. 물론 경부고속도로를 부자들의 유람로라고 주장하고 포철 설립을 놓고 외자 종속을 걱정할 수는 있을 것이다. 아마 그들이 하자는 대로 했다면 필시불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한두 번도 아니고 줄곧 반대로만 일관했다면 지금쯤은 반성문 한 장쯤은 내야 하는 것이 학자의 양심이다. 경제학의 용어를 빌려 쓰는 그들의 저주와 추술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공장 자동화에 반대한다. 과잉 인구를 갖고 있는 저개발국에는 심각한 고용 문제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크다. 자동화는 장기적으로 잘못된 방향이다. 이 변형윤 교수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수출 정제보다는 수입 업체가 없다.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에 대한 단기적인 연구를 통해 이들의 경제 개발이 성공적이라고 하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다. 국제분업은 결코 저개발국의 유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수 없다.
저개발국으로부터 선진국으로 막대한 이윤이 유출되고 있다. 이게 굉장히 무식한 발언이에요. 비교 우위와 무역이라는 것은 왜 IMF 반대할 때도 그때 체급이 같아야 싸우는 거지 체급이 다른데 어떻게 싸우나 이런 주장을 펴는 사이비 경제학 교수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한미 FTA나 이런 비교 우위의 무역 이론이라는 것은 체급 차이가 클수록 오히려 훨씬 효과가 큰 겁니다. 체력 차이가 큰, 말하자면 에너지 격차가 큰 데일수록이 오히려 훨씬 좋아요. 그건 마치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비교 우위를 국가 간 교역만 생각하는데 국내에서 거래가 일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내 비서보다 훨씬 타이프도 잘 쳐요. 네? 내가 내 비협비서보다 훨씬 타이프를 잘 치지만 그래도 나는 내가 직접 타이프하는 시간에 나는 딴 걸 하고 내 여비서가 타이프를 치주는 게 훨씬 도움이 된다. 서로에게. 그 나의 일과 나의 여기서 단순히 보드 프로세스 작업하는 것은 에너지 격차가 상당히 심하죠. 그렇게 되어야 내가 그분에게 일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격차가 많아야 돼. 그런데 변 교수가 이런다고 얘기를 지금 하면서 경제학 교수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죠. 정말 이상해요. 성장 정책의 논리를 자립적 발전으로 수정해야 한다. 자립도가 제고되어야 한다. 대외 의존을 탈피하고 대내적으로는 평등 정책이 추구돼야 한다. 농업은 고용 흡수 효과가 크기 때문에 육성해야 한다. 인구 유출을 막고 도시 인구의 육류도 가능하게 해야 된다. 이 말이 돼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다는 대학에 서울대 경제학과에 지금도 나타나면 제자들이 상석으로 모셔주는 분이 이런 엉터리 경제를 하는 겁니다. 평생에 걸쳐. 농업은 지금 미국은 농업 인구가 1%도 안 됩니다. 전체 인구의. 그런데도 잉여농산물이 남아날 정도로 생산성이 높습니다. 한국은 아직도 전체 인구의 7%가 농업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게 한국 농업이 얼마나 엉터리고 낮은 생산성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한국 농업 인구는 지금보다 훨씬 더 줄여야 되고 줄일 수 있으면 그게 농업 계획이에요. 그래야 농민들도 소득을 좀 올릴 거 아니에요. 1인당 소득을. 인구만 그게 잔뜩 모여서 뭐 하자는 거예요. 인구가 많아질수록 생산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뒷부분. 그런데 이렇게 농업 인구를 늘리자. 이게 자동화에 반대한다 이런 마찬가지예요. 요즘 또 유행하는 게 이런 거잖아요. 4차 산업이 일자리는 다 없앨 것이다. 여러분도 믿으세요? 다보스 포럼에 저명한 경제학까지 학자들까지 발표했으니까 그럴듯해 보입니까?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마치 버스 카드가 생겨서 버스 안내양들이 다 실직했다고 그래서 버스 안내양을 두고 버스 카드를 없애자고 주장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노동은 복잡해질수록 많은 직업을 만들어내요. 복잡해질수록 많은 직업을 만들어요. AI도 다를 게 없죠.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나 4차 산업혁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런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봇은 노예하고 똑같거든요. 로봇은 노예하고 똑같습니다.
고대 노예제 경제가 있었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야 노예가 많아져서 혹시 네 일거리가 없어진 거 아니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이 자식이 미쳤냐 이러고. 고대 노예제 사회에 가가지고 그 당시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자유인들에게 야 노예가 많아서 혹시 일자리가 없어서 걱정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 사람이 뭐라고 답하겠어요? 야 지금 미쳤냐 이러다. 고대 노예제 사회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제는 로봇이 노예로 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만드는 것뿐만 아니고 그거 가지고 노는 별의별 일들이 다 생깁니다. 고대 노예제 사회로 노예가 나중에는 잉여 노예가 되니까 금투사까지 시키면서 놀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권투선수 이런 것도 뭐 엄청난 로봇 권투 경기가 어마어마한 산업이 될 겁니다. 로봇 뭐 K1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사업이 어마어마한 사업이 되고 거기에서 뜯어먹고 사는 인간들이 엄청나게 많아질 거라. 근데 그걸 왜 걱정하는지 모르겠어요. 바보들이죠. 위의 헌명들은 소위 분배론자의 좌량적인 변형윤 교수의 냉철한 머리 따뜻한 마음, 분배의 경제학 등 몇 권의 저서에서 눈에 들어오는 대로 한 문장 따온 것이다. 반박할 필요조차 없는 흰소리라는 것은 현실이 증명한다. 이렇게 경제학과 철학을 구분하지 못하는 자들이 학계의 일각을 버전히 차지해왔다. 자동화 반대는 19세기 기계파괴 운동을 방불하고 아시아 네마리용을 비판하는 것은 아예 세계적 변화에 눈을 감자는 것입니다. 한국은 차치하더라도 13억 인구가 빈곤에서 탈출하고 있는 오늘의 중국을 보고도 국제 분업을 반대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농업 인구를 늘리자는 식의 주장이라면 차라리 서구성이 절로입니다. 지금 이 짓을 박근혜 정부도 하고 있고 모든 정부가 다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통령으로 출마하는 모든 후보가 농업 인구를 늘리자는 식의 실효자 대책을 다 내놓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주장해요.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에서 제가 이 얘기를 했는데요. 그날 일자리 대책이 보고 주제였어요. 경제학자들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취업 유발 개수라는 것을 가지고 와서 서비스업을 발전시켜야 됩니다. 삼성전자는 투자금 10억에 일자리 한 명 겨우 1.7명인가 그래요. 10억 투자하면 삼성전자는 일자리가 1.7개 정도밖에 안 생기므로 삼성전자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10억 투자해서 일자리가 10몇 개 생기는 서비스업에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하고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평소와 다를 게 없이 아니되옵니다. 그럴 바에는 10억 투자하면 23명을 고용할 수 있는 농촌으로 젊은 애들을 보내야 농촌은 23명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10억이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농촌에 가면 가난하게 산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셨죠? 딱 바로 이해가 들어오죠. 서비스 도선에 음식 숙박 가서 대학교 졸업한 애들은 음식 숙박 종업은 시킬 거예요. 젊은 애들 놀다 가면 그 뒤치다거리 하는 음식 숙박을 시킬까요? 그 짓을 하고 있는 거라고 우리 정부가. 우리 정부의 청와대 무슨 회의에 들어오는 경제학자들 같으면 꽤 그래도 이렇게 알려진 교수일 텐데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이번에 대통령 후보라는 인간을 내놓은 일자리 대책을 가만히 쳐다보면 나라가 망조가 들고 이거 국민소득 5,000달러에서 일자리 늘리는 거지 국민소득 3만 달러에 배운 아이들을 어디 방글라데시 애들하고 같이 무슨 눈높이를 낮춰가지고 어디 저 외곽지대에 가서 신림동 저 구석에 어디 가서
무슨 가구점에 가서 아주 풀칠이나 하고 있으라는 얘기하고 똑같다고. 실제로 대학들이 애들을 그거밖에 할 수 없는 정도로 교육도 안 시켜요. 대학교 졸업하면 할 수 있는 게 없어, 아무것도. 그러니까, 야, 눈높이 낮춰서 가서 방글라데시에서 온 친구들, 제가 비하하자는 게 전혀 아니고, 방글라데시에서 온 친구들하고 아주 푹치거나 같이 하는 게 눈높이 낮추는 거야? 이 더러운, 그것도 경제학이야?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왜 어른들은 눈높이 낮추라고 주장을 하고, 사회를 눈높이가 높은 눈높이를 가지고 열심히 그것에 맞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애들을 교육시키고, 그런 일자리가 많이 생기도록 해주고, 이건 안 한다, 이거. 안 해요. 지금 대선 후보들을 불러다 놓고요. 후보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안철수는 자기가 그쪽 분야에 있었기 때문에 조금 아는 척을 하더라고요. 근데 후보가 뭔지를 몰라요. 이분들은 고공에서 놀아. 어느 나라에서 놀다 왔는지 내 모르겠어요. 우버 모르니까 당연히 내가 그래서 우버 같은 게 우리나라에서는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그걸 되게 해주라. 우버가 뭐예요? 근데 우버 모르시면 에어비앤비 이런 건 더 모르시겠네요. 뭐요? 에어비앤비 몰라요. 우리 정치가들의 지적 수준이 그 정도입니다. 모릅니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몰라요. 얼치기 좌파 50년의 뿌리는 의외로 넓고 또 깊다.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것은 언제나 지상에 천국을 만들자는 종교적 신념이 과도한 탓이다. 신학과 경제학을 더는 헷갈리게 하지 마시기를. 근데 이 글이 나가고 나서 이제 경제학계가 뒤집어졌죠. 야, 정규제가 경교수를 갖단다 하고 이제 서울대 출신 경제학 교수들하고 이제 사발토문이 돌면서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는데, 저는 경교수한테는 개인적으로 미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경교수가 이번에 또 반대하는 걸 보니까 한미FT도 꼭 해야 될 것 같다. 10년이 지났습니다. 벌써. 그 다음에 뭐 하나 볼까요? 청년 일자리 그거 볼까요? 바로 뒷페이지에. 청년 실업을 걱정하는 한숨소리가 넘칩니다. 대통령의 다급한 청년펀드 기부금도 그렇게 나옵니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청년펀드를 만들 때 제가 말렸어요. 글을 써서 칼럼을 써서 청년펀드 기금, 재단 이런 거 만들면 안 됩니다 하고 비판을 했는데요. 안종범이가 전화가 와서 내가 이제 에바페론 된다. 자꾸 이런 거 하면 아르헨티나의 에바페론처럼 그런 싸구려 경제밖에 더 되냐. 경제가 잘 되어서 청년 실업을 줄일 생각을 해야지. 대통령이 자기 월급 돼가지고 청년 펀드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마라. 아르헨티나에 에바페론 놀이 하는 거다. 하고 비판했어요. 안종범이 전화가 왔어. 에바페론만 좀 빼달라. 제가 못 이겨서 빼줬습니다. 근데 안 뺐어야 돼요. 안 빼야 미르재단도 안 만들 텐데. 그래서 정규제가 극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대통령도 알아야 되는데 이제 빼줬어요. 안종범이가 야, 그래도 좋은 뜻으로 하는데
에바 페론에 비유해서 에바 페론 놀이하는 거다라고 쓰면 너무하지 않나 하고 저 이제 사정을 해서 제가 뺐는데 결국 후회만 남죠. 그래서 매스게 쓸 때는 매스게 써야 되는데 사람 일을 누가 지나가면 다 알지만 그러나 일자리는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다. 청년 일자리를 여지없이 파괴해온 르다이트 운동은 이후 헤아리기 어렵다. 좌익 정권이야 기업과 일자리를 파괴하는 것이 본업이라 하겠지만 보수 정권 들어와서도 일자리는 계속 파괴되고 있다. 지금 청년들에게는 허드렛 일과 알바, 시급자리와 후미진 골목길 일자리, 내일의 계약도 없이 쓰이고 버려질 운명인 단기 비정규직 일자리만 남아있다. 왜? 그것을 보호하니까. 이 말입니다. 그것을 보호해왔으니까. 그게 정부가 보호한다고 돈을 들이고 그 일자리만 남아있는 거예요. 아까 청년 취업 유발 계수 삼성전자 10억 투자해봤자 1.7개 일자리밖에 안 생기는 바로 그 일자리에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거기서 수출도 하고 중소기업들이 쭉 먹고 살고 트리클다운이 없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다 지금도 트리클다운으로 먹고 살아요. 그러면 삼성에서 월급 제대로 받는 놈이 연애도 하고 애인 데리고 밥도 먹으러 가고 애인 데리고 바람도 좀 피러 가고 해야 그 도소매 음식 숙박도 먹고 산다고. 그래야 좋은 일자리들이 많이 생기죠. 지금 우리나라는 선진국들 중에 가장 대기업 일자리가 적은 나라입니다. 대기업이 기본적으로 많아서 문제가 아니고 적어서 문제인 것이 우리나라예요. 예를 들어 좋은 일자리가 왜 이렇게도 없냐? 대기업 숫자 자체가 적습니다.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일자리가 전체 근로자에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넘어요. 그러니까 다 좋은 일자리에 좋은 월급쟁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대기업 일자리가 15%, 16%밖에 안 돼요. 미국보다 훨씬 적다고. 그러니까 골목길에 비명이 터지는 거예요. 왜? 그쪽 일자리가 없으니까 다들 그저 골목에 와서 자영업 하느라고 막 터지는 거예요. 좋은 일자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엉터리 경제학이 너무 많아요. 청년 취업 유발 계수가 높으니까 서비스업을 육성하자. 아니에요. 서비스는 빨리 죽여야 돼요. 골목상권 빨리 죽여야 돼요. 그래야 구조조정이 일어나. 그래야 좀 골목에서 잘하는 놈은 먹고 살고 그런 거예요. 그 못하는 사람은 못 사는 대로 나가서 뭔가 다른 일을 할 수 있게 정부가 교육을 해주고 이런 거를 돈을 써야지. 그냥 골목에 혁신이 일어나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월마트가 일어나겠어요? 저 월마트 금지법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대형마트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 월마트 금지법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데 월마트 하나가 미국 경제를 폭발적으로 성장시켰거든요. 그게 지금 우리는 불가능한 거예요. 왜? 그 월마트 같은 데 들어오면 당연히 처음에는 골목의 상점들이 없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처음에는. 그 월마트가 들어오면 골목 점포들이 없어지니까 못 없어지게 하고 월마트는 아예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우리나라 동반성장이에요. 그러니까 일자리는 그런 데밖에 없는 거예요. 좋은 일자리가 없어. 좋은 일자리가 없어 우리나라에. 대기업이 적어서 문제예요. 많아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대기업이 많아서 문제라고 생각하고 대기업 때려잡는데 또 온 대선 후보들이 저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청년 일자리는 두 번째 단어에서 네 번째 줄. 청년 일자리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파괴되었다. 도섬에 전통시장 다 그렇다고 쭉 쓰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얘기를. 저 뒷단 위에서 7번째. 생각해보라. 지난 10여 년간 한국 정부가 추진해왔던 정책들. 모두가 골목과 중소기업 등 낮은 생산성 분야를 온전시키고 창조적 파괴를 거부해온 것이었다.
세계적 기업일수록 비판의 대상이었다. 그 결과 값싼 내수용 일자리만 남았다. 지금 대통령은 청년 실업을 염려한 끝에 자선기금으로 펀드를 조성할 생각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지금도 사회적 합의를 운운하면서 노동조합을 파트너로 선택했다. 노동유 연성개혁은 지금도 변죽만 누렸다. 에바 페로는 더 자주 기부금을 내놨다. 그럴수록 더 많은 가난이 쏟아졌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 좋은 일자리는 더욱 그렇다. 타이피스트를 보호하면 컴퓨터가 보급되겠는가 이 말이다. 버스 안내양을 보호하면 버스카드 공장이 생겨나겠는가 이 말이다. 바보들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합니다. 시장은 이런 겁니다. 그 원가 후려치기에 대한 이해가 한번. 지금 이 우리나라 정치는 구조적으로 시장 경제를 이해하게끔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공정거래법 같은 데서 경제민주화의 핵심 사항으로 원가를 후려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원가를 후려쳐도 되는 경우를 공정거래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아주 자세히 정하고 있습니다. 원가를 후려쳐도 되는 경우를. 원가를 후려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원가를 줄이는 것이 혁신이에요. 원가를 같은 가격에 더 좋은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이 모든 기업 활동의 본질이거든요. 그 아주머니들도 시장에 가면 콩나물을 깎는데 기업들은 원가를 깎지 말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지금 원가를 못 깎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가를 못 깎는 것이 경제를 비효율적으로 만들 것이다. Yes. 그러나 더 문제는 경제를 불이하게 만들어요. 노력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을 막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5-4분이 컴퓨터 예를 들어서 이걸 앞에 패널이나 유리판, 터치패드를 만든다. 이 4분의 회사가 거제야 삼성전자의 이거 담당 부장이에요. 그러면 이제 내 회사를 초대를 해서 가격을 정하겠죠. 스펙은 이런 겁니다. 터치할 때 강도는 어느 정도, 떨어뜨렸을 때 어느 정도 강도까지 견디는 정도로 좋은 터치패드를 만들어 주세요 하고 스펙을 정한 다음에 입찰을 붙여요. 그럼 한 분이 선택이 됐어요. 근데 100원, 그 다음에 101원, 102원, 103원의 원가 구조를 갖는 4개의 회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0원 하는 회사하고 내가 당연히 삼성 정도로 좋은 회사는 지연, 휴련, 학연에 의존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국회의원들이 전화가 오고 권력자가 전화가 와도 모른 척하고 100원짜리 회사하고 제일 좋은 회사하고 싸게 공급할 수 있는 회사하고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정운창 교수가 와가지고 계속해서 이익을 공유하라고 떠들잖아요. 그 삼성전자가 납품업체에 주는 영업이익률은 6 내지 7%거든요. 애플이 납품업체들에게 주는 영업이익은 2 내지 3%밖에 안 돼요. 삼성전자가 2배나 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삼성전자도 미친 짓 하는 거예요. 하도 떠들어대니까 주지 말아야 될 원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애플처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거기서 돈 모아서 더 좋은 걸 만드는 연구개발도 하고 할 텐데 하도 뭐라 그러니까 애플은 2 내지 3% 납품업체한테 주는데 똑같은 제품, 그보다 아이폰보다 더 못한 제품을 만들면서 6 내지 7%를 주고 있다. 근데 그래서 이제 A6가 끝났어. 이제 A8을 만들어야 돼. 그 A8은 이런 스펙을 더 넣어가지고 다시 입찰을 붙이는 겁니다. 근데 뒤에 101원에 만들던 회사가 열심히 노력해서 드디어 99원에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 거예요. 그 이런 2원을 줄이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 종업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연구개발을 해가지고 99원에 똑같은 성능을 내는 터치패드를 드디어 만들어서 자신있게 99원을 딱 넣었어요. 왜냐면 같은 업계니까 알거든. 지금 납품하는 저 회사는 100원 밑으로 절대로 원가를 못 떨어뜨린다는 걸 알아요. 내가 새 신기술을 냈으니까. 저거는 옛날 기술이니까. 저거는 100원짜리야. 하고 내가 99원을 딱 냈는데 뚜껑을 딱 여니까 납품하던 이 회사가 또 땄어요. 납품권을. 그래서 내가 삼성전자에 쫓아가서 무슨 일이냐. 나는 99원을 냈고 쟤는 기술이 100원짜리 기술밖에 안 된다. 설명을 해라. 이렇게 불공정하게 하면 어떡하냐고 보니까 저 회사는 정운창 교수가 계속 주장을 해서 이익 공유를 해서 이원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98원에 쓴 거예요. 정의로운 사회입니까? 아닙니다. 정의는 시장경제 시스템이라는 것이 가장 그 사회를 정의롭게 만들어요. 시장은 그냥 효율적이다 아닙니다. 치열한 시장 경쟁이 그 사회를 정의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치 공부 열심히 한 아이가 성적이 좋아지는 것처럼 공부를 열심히 안 하고도 뺑뺑이 돌려서 좋은 대학 간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업들도 열심히 그 원가에 맞출 수 있는 연구 노력을 했을 때 그것을 보상받는 것. 그게 정의로운 사회인데 정의로운 사회가 되려면 치열해져야 돼요. 그래야 그때 시장은 그 정의로운 시스템에 보상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해요. 그걸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성적이 올라간다는 너무도 당연한 명제를 안 받아들이려고 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익 공유해 주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 회사 하나 같으면 오케이 괜찮아. 근데 독점 납품 기업이라는 게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 납품을 독점하고 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납품회사 여러 개 다른 회사는 다 죽으라는 얘기지, 이익 공유해주면. 그런 있을 수 없는 주장이에요. 그런데 경제학 교수들이 그런 주장을 해요. 그 신학과 경제학을 계속해서 뒤섞어서 짬뽕을 만드는 거예요. 그 시장을 망치는 거예요. 그 좋은 게 나올 수 없다. 근데 실제로는 현실은 잘 안 그래요. 내가 아는 어떤 분은 현대자동차 퍼스트 밴드, 1차 밴드. 1차 밴드들은 엄청나게 대기업들입니다. 납품업체라고 말은 하지만 엄청난 대기업들이에요. 2조, 3조 이런 회사들이에요. 매출액이. 조 단위 매출액이 나면서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이 회사 회장은 저를 만나면 현대자동차 욕부터 먼저 해요. 개새끼들 어쩌고 조금 남을 만하면 불러가지고 모가지 졸라가지고 또 뺏어간다고 그렇게 욕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회사는 놀랍게도 지금 몇 조를 하는데요. 전체 매출액에서 현대차에 납품하는 것은 30%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어디에 납품하냐? 도요타, 벤츠 이런 데. 그 제가 물어보면 그럼 벤츠는 얼마나 줘요? 그 새끼들은 더 나쁘지. 그렇게 얘기해요. 실제로. 도요타는 어떻게 해요? 그 새끼들은 미치겠어. 이렇게. 근데 이제 국내에서 나 같은 이제 언론이 만날 때마다 막 현대차 욕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 회사는 어떻게 했어? 전체 매출액의 70%를 세계적으로 그 기라성 같은 업체에 납품하게 되었나요? 그동안 현대자동차가 무지하게 밟았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정말 현대차가 무지하게 조지는 것을 감당해냈거든. 감당을 하고 견뎌냈기 때문에 지금은 벤츠에도 납품하고 도요타에도 납품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경쟁력이 생겼어요.
무자비하게 조절돼 그 끝까지 따라갈 수 있었다. 따라갔다. 그러면 이제 벤츠도 납품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저 타령이나 하고 야, 이 잘라먹기 또 코스 리덕션 하나 또 원가 후려치나 이렇게 불평만 하고 정치가 개입해서 만일에 개입했더라면 오늘의 그 회사는 없는 거예요. 현대차 납품업체들 전부가 그렇습니다. 그 회사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실력이 좋아요. 현대차 납품업체들. 근데 그 실력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런 얘기 들려드릴까요? 현대차가 북경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정몽구 회장이 어느 날 중국 갔다 와서 술을 과하게 드셨는지 북경에 진출하기로 했다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때 신문들은 현대차 북경 진출 기록 크게 잘한다고 썼죠. 납품업체들은 뒤집어지는 거예요. 저 영감이 미쳤다. 저 끌려 들어가면 내가 망한다. 응? 현대차 중국 들어가서 망할 것 같은데 자기가 현대차 납품 북경 공장을 따라서 자기 공장도 옆에 가서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납품회사니까. 잘못 따라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다 망하는 거지. 저 사람 자기 혼자 망하지 왜 우리까지 망하려고 하냐. 해서 다 반대한 겁니다. 심지어는 현대차의 계열 자회사인 현대모비스도 중국 못 들어가겠다고 스트라이크를 놨어요. 그 기업가 정신이 뭔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정몽구 회장 혼자가 고집을 해가지고 기어이 그 납품업체들은 모가지를 다 끌고 북경으로 간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안 했다면 지금 현대차가 있겠어요? 지금 글로벌 현대차가 있겠어요? 없는 겁니다. 기업 활동은 그런 것이거든요. 근데 멱살 잡고 끌고 가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아니면 납품을 그만두고 독자로 나가든지. 그렇잖아요. 가는데 같이 가지고 못 간다 그건 끝이죠. 그럼 거래를 끊어요. 그런 거죠. 그게 장난이 아니다. 근데 대학 교수들은 너무 장난처럼 생각해요. 전부 목숨 걸고 붙는 건데. 그거 못 따라가면 거래 끊는 거예요. 그 실제로 몽고회장은 거래 끊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문맥이 잘못대로 끌려갔는데 지금은 어떻게 현재까지는 성공을 해서 실력이 좋아졌고 그래서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70%가 세계적 자동차 회사에 다 납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최강의 실력을 갖춘 거예요. 그 원가, 후려치는 원가를 견뎌낼 수 있는 그 저력. 근데 그 원가를 후려치지 마라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아주 교묘한 무슨 도덕적 슬로건처럼 해서 사실은 시장경제 체제 자체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장경제의 본질이 때문에 원가 후려치는 거. 아주머니들이 시장에 가도 콩나물 값을 깎는데 원가를 후려치지 마라. 그 조건은, 그건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반대하면 이제 조건이 복잡해져요. 뭐 국제 원자재가 몇 프로 이상 급락하면 그때 원가 깔 수 있도록 해준다. 아니 그거를 왜 정부가 정하죠? 웃기잖아요. 기름값이 몇 프로 이상 떨어지면 그때는 원가 깎을 수 있게 해줄게 해가지고 공정거래법 밑에 그 규정이 자세하게 적혀 있다고. 이런 미친 짓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국회는 매일 그런 미친 법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경제민주화예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소기업, 중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이라는 정부가 만든 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댐 밑에, 댐이 있는데 댐 밑에 기업들이 오글오글 모여 있는 거예요. 중견기업들은 절대로 대기업이 되려고 안 해요. 왜? 대기업이 되는 순간에 따라붙는 규제가 200개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중견기업이 대기업이 되려고 하면 회사를 잘라요. 그래서 사돈의 팔촌한테 1억을 빌려가지고 회사를 잘라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또 될라 하면
사업이 잘 돼서 커지잖아요. 그럼 또 잘라요. 나는 그런 기업을 몇 군데인가는 알아요. 신문에 못 써요. 쓰는 순간에 국세청에서 들이닥치기 때문에 신문에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자른다고 불법이잖아요. 그 싹 기업을 잘라서 2배로 산다고. 작은 기업 2배로.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대기업이 부족할 밖에 대기업이 없어요. 대기업이 막 커 나와야 되거든. 그래서 서로 중견기업이 대기업이 될수록 오히려 더 좋다. 대기업이 되어야 정부도 대우해준다. 대기업이 되어야 어디 뭐 대학 교수들도 대우해준다. 그럼 다 대기업이 될 텐데. 대기업이 되는 순간에 뭐 규제받고 욕이나 듣고 잘못하면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감옥에 가야 되고 이재용처럼. 그 우리 정치는 그것을 제도적으로 지금 생산해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 경제민주화. 그 제가 쓴 칼럼 중에 몇 개 오늘 가져와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읽었는데 도움이 되시는데 바랍니다. 좀 답답하죠? 경제 얘기들은 좀 답답해요. 근데 어쩌겠어요. 우리가 이 나라에 살고 있고 또 대중들은 막 경제민주화 하면 그게 진짜 민주화가 되는 것인 것처럼 가난의 민주화인지 모르고 그 가난의 민주화거든요. 가난의 민주화인지 모르고 싫어하고 이번 선거는 더군다나 그런 선택이 굉장히 이렇게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으로 보면 never return, 돌아올 수 없는 어떤 금지선을 벌경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든 이쪽 선 안에서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더라도 적당히 이쪽 선 안에서 주장했으면 좋겠는데 약간 그 범위를 넘어서는 것 같아서 좀 걱정입니다.